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에 보면 요거 있을 거예요. 평시조의 개념. 요거를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평시조는 몇 번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 작품에서 이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 특징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평시조는 평범한 시조라는 뜻이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무조건 세 줄로 되어 있는 형식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장이라고 부르고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3단 구성이라고 불러요. 3단 구성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평시조의 개념들 하나씩 정리해 볼게. 자, 평시조는 이렇게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 각 줄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선이 끊어 읽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끊어 읽는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을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얘를 음보율이라고 해요. 그럼 음보율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끊어 읽기의 단위가 반복이 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음보율은 4개씩 끊어 읽는다라고 해서 사음보라고 표현을 해요. 사음보. 끊어 읽기의 단위인 게 사음보다. 사음보. 자, 그러면 4개씩 끊어서 읽는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이 끊어 읽는 거를 선생님이 2개씩 또 묶어볼게. 그럼 이렇게 2개씩 묶으면요. 여러분, 요렇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개, 또 음보를 2개씩 묶을 거야. 자, 이렇게 2개씩 묶으면 총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6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6개를 만들어주면 이걸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9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걸 1구라고 부르고요. 얘를 2구라고 부르고 얘를 3구, 얘를 4구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기는 5구인데 5구는 선생님 위에다가 쓸게. 5구, 6구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보를 2개씩 묶으면 9가 된다. 그게 총 6개의 구가 있다. 이게 평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이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6구까지 쭉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음보의 6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음보에다가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음수율, 글자 수를 반복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사음보는 그냥 패키지야 얘들아. 3, 4조하고 4, 4조가 나와요. 그래서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이 사음보랑 연결해서 무조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음보에는 그러면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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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한 줄에 얼추 여러분 몇 개의 글자가 그럼 들어가 있는 걸까? 한 줄에 15글자. 그치? 그럼 15글자가 세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한 45글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를 우리는 3자, 6구, 45자, 내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시조의 형식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3장, 6구, 45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3장, 6구, 45자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 꼭 지켜야 되고 정해진 형식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정형시라고 불러요. 이거를 정형시라고 한다. 정형식. 자, 그러면 이렇게 정형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선생님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반복된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물론 여러분 여기 2글자, 5글자 들어가도 돼. 5글자, 3글자 들어가도 상관없어. 여러분 얼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개, 3개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종장에는 선생님 일부러 숫자를 안 썼어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글자 수가 들어가거든.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무조건 3개의 글자가 앞에는 꼭 들어가죠. 얘는 절대 2글자도 안 들어가면 안 되고 4글자 들어가서도 안 돼. 무조건 3글자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부분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냐면 5글자 이상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5음절 이상만 나타날 수 있다. 5음절 이상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글자는요. 이거는 또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네 글자, 세 글자가 보편적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간혹 뭐 네 글자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육군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이런 형식을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조의 종장 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조의 종장 형식이 이 구성에 들어가요. 그럼 이 구성은 3단 구성도 여기에서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종장 형식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그럼 이 종장 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 5, 4, 3 이렇게 표현을 해요. 3, 5, 4, 3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얘는 꼭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10년을 경영하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게 진짜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여러분 23쪽 앞으로 가자. 23쪽 앞으로. 자, 앞에 가면 10년을 경영하여의 종장을 보세요. 종장 보시면 강사는 3글자, 드릴 데가 없으니 6글자, 그 다음에 둘러두고 4글자, 보리라 3글자. 그럼 얘들아 3, 5, 4, 3 지켰니? 3, 5 이상, 4, 3 이거 지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또 하나 더 가보자. 여러분 17쪽.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17쪽. 자, 여러분 17쪽을 보시면 거기 종장에 다정도 3글자, 병인양하여 5글자, 잠 못 들어 4글자, 한오라 3글자. 그럼 이것도 3, 5, 4, 3 맞아요? 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시조는 무조건 3, 5, 4, 3을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시조 종장 형식이야. 여러분 시조 종장 형식은 나중에 가사 가서 또 한 번 더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얘들아 24쪽으로 돌아오세요. 자, 24쪽 돌아오시면 자, 요렇게 선생님이랑 음보율하고 음수율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사음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글자 수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뭘 형성할 수 있어? 반복되면 운율, 리듬감. 그 여러분 운율을 형성하는데요. 얘는 여러분 이미 정해진 이 운율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무슨 율격이라고 하냐면 얘를 정형적 율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형적 율격. 정형적 율격. 형식이 정해진 운율 격식이라는 뜻이야. 정형적 율격을 지키고 이 전형적인 율격은 민요에서 비슷한 게 많이 따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민요에도 얘들아 아리랑 아라리오 여러분 3글자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아니면 3음보 4음보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것들을 민요에서 왔다고 해서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해. 그래서 얘들 다른 말로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율격이라고 해서 전통적 율격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민요적 율격, 정형적 율격, 전통적 율격. 그러면 시험에서는 3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조를 아무 시조나 그냥 딱 던져주고 여기서 전통적 율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게 무조건 맞아. 왜냐면 모든 시조가 사음보에 모든 시조가 얘들아 3, 4조, 4, 4조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는 평민들이 쓴 작품을 한번 봐보자. 자, 평민들이 쓴 작품 여러분 요거 개를 연함은 기르되 이걸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25쪽. 자, 여러분 여기서 작가를 먼저 보면 작가는 작자미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우리 신분이 평민이라고 했으니까 평민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민이에요. 평민. 자, 그럼 평민은 주제가 뭐가 나오기로 했었냐면 사랑, 이별, 일상, 비판 이거 4개 중에 하나 나오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얘는 뭔가 사랑이나 이별이나 일상이나 비판에 대해서 노래를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들어가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서 봤던 평시조랑 형식이 조금 너무 다르지 않니? 뭔가 되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평민들이 쓰는 시조여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사설 시조라고 하는 걸로 배울 텐데 형식을 이제는 평시조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줄 거야. 자, 가보자.
개를 여람은이나 기르되, 그럼 여러분 이 여람은이 6에서 7, 연함은 연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6에서 7마리 정도를 기르는데, 아주 많이 기르는데, 요게같이 얄미우랴. 그럼 여러분 요 개가 너무너무 얄밉대. 그럼 이 요 개가 얘들아, 그 개들 중에서 내가 딱 얘만 보고 있는 거잖아. 얘가 시적 대상이네.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적 대상이고요. 근데 이 화자는 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아니죠.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왜 얄밉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장 갑시다. 미운님이 오면은 근데 나 미운님은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워한대. 얘는 싫대. 그러면 얘는 화자가 바라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인 것 같아. 화자가 미운님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얘가 오면 이렇게 한대. 이거 우리 아까 읽었던 거지, 얘들아. 이거 선생님 예시 들었던 거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꼬리, 그치? 꼬리를 회치고, 그 다음 거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띠락. 그치? 여러분 뒤에 디귿을 가지고서 띠락. 그러면 얘가 띠락이 대충 뭔가 뛰었다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나리띠약. 나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뛰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반겨서 내닫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봐봐. 여러분 이게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든대요. 회친대요. 대부분 강아지가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인이 오면 반길 때 꼬리를 흔들잖아. 더더구나 얘들아 막 강아지들이 막 사람 오면 너무 좋아서 막 앞발 들고 막 이러면서 얘들아 막 앵길 때 있잖아요. 그걸로 그대로 흉내를 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요 개의 인식을 한번 봐봐. 이 개는요 미운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 이 미운님을. 화자는 미운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여러분 걔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고운님이 오면은 그러면 일단 고운님은 화자가 곱다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곱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미음에다가 으가 왔는데 원순모음화 적용해줘야 돼. 무르락. 그럼 얘들아 무르락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뉘앙스 알겠니? 뭔가 물듯 말듯 이런 의미야. 나으락, 캉캉. 그 다음 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읒에다 으 왔으니까 이로 바꾸셔야죠. 지져서. 그럼 얘들아 왜 짓는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전설모음화 적용해서 읽을 거야. 자,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강아지 하는 행동도 보자.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이 개가 이 고운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강아지가 공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가 뭔가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들을 바라볼 때 앞발을 쭉 내밀고 엉덩이 뒤로 뺀 다음에 으라 막 이러면서 공격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뒷발을 버둥버둥이라는 게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이렇게 버들버들 거리면서 물으려고 하고 막 나가려고 하고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네. 그러면 왜 여러분 요괴가 얄미운지 아시겠어요? 주인이랑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인과 반대되는 행동을 이 개가 하고 있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 대조가 여러분 이 얄밉다의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이 되는 거야. 얄미운 이유가 중장에 제시되어 있는 거죠. 얄미운 이유가 중장에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셨으면 그러면 이제 종장을 보자. 종장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강아지들한테 밥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은 음식 있으면 그걸 나눠줬으니까 신밥, 이제 약간 밥이 쉬어 있는 거를 그릇그릇 난다고 하더라도 너 먹일 줄 있겠니? 너 먹일 게 있겠니? 그러면 얘들아 밥을 안 주겠대. 나 소심한 복수야. 내 사랑하는 님을 쫓아냈으니까 막 집 밖으로 내쫓거나 막 얘들아 혼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밥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름 얘들아 이 주인이 이 개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네. 누구 때문에? 걔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요거 되어야 될 것 같아. 사랑이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걔 때문에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주제가 이 사랑과 이별이 돼야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지금 화자가 걔가 얄밉다고 얘기는 했는데 걔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너 너무 얄밉다. 너 때문에 내 님이 안 오는 거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남 탓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 남 탓을 하면 이거를 원망적 태도,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낼 때 선택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예시문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면 원망의 정서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걔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봤을 때는 잘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집에 갔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 내 집에 걔가 막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문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안 보고 그냥 나올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고은님이 걔 때문에 돌아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면 왔겠지. 걔가 무서워도 저기 바깥에서라도 불렀겠지. 처음부터 님이 오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이마 걔 때문에 혹시 안 오는 거니? 아니면 뭐 때문에 안 오는 거니? 너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망하는 대상은 사실은 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않는 님을 원망을 하는 건데 그 원망하는 걸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걔한테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 그럼 이걸 우리 문학에서 어떤 표현법이라고 하냐면 이걸 전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가. 여러분 혹시 책임전가란 말 들어봤니? 책임전가는 내가 지녀야 되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걸 책임전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의 정서를 이 대상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전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뿐만 아니라 책임전가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감정을 전가시킬 때 선택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전가라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이 그 아래 분석 1하고 분석 3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분석 2에 여러분 우리 사설시조의 개념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석 2번을 한번 봐줘. 분석 2번. 자, 분석 2번 아까 평시조하고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유독 되게 길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설시조라고 하는 이 시조는요 평시조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평시조에서 유독 저 중장이 길어지는 애들을 사설시조라고 해. 그러면 평시조에서 중장의 길이 확대가 일어나면 이걸 사설시조라고 한다. 그럼 빈칸의 순서대로 형식에다가 평시조에서 중장의 길이 확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럼 이렇게 길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뭘 안 지키냐면 음보를 안 지켜. 당연히 여러분 뭘 안 지키냐면 여러분 당연히 글자 수도 안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사설시조는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들에서 이들 3장만 지키고 있고 초장, 중장, 동장만 지키고 있고 웬만한 건 다 안 지켜.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지키는 게 있거든요. 누구를 지키고 있냐면요. 얘예요. 앞에 세 글자는 무조건 지켜요. 여러분 이 앞에 무조건 사설시조는 여러분 종장, 첫 음보 이거 무조건 세 글자는 지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설시조도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 이제 사설시조랑 시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어느 작품이어도 요건 무조건 지켜요. 왜냐면 이거는 옛날 이제 우리 문학들이 이제 향가나 뭐 아니면 얘들아 고려가요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영향을 받았던 작품들이어서 여러분 이거는 이거 절대 안 지키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지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사설시조에는 뭐가 또 많이 들어가 있냐면 골개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진짜 이런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혹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의가 있다. 아니면 좀 재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골개미는 어떨 때 나타나냐면 대상과 어떤 상황의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재미예요. 그럼 여러분 부조화에서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자. 그럼 부조화는 잘 어울리는 현상을 얘기를 해? 어울리지 않는 걸 얘기하지.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끼리 다 매칭을 시켜놨을 때 웃음을 유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골개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풍자하고 해악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빈칸에다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답을 그대로 써놨네요. 그래서 답을 안 지웠어. 그 답을 안 지워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또 선생님이 답도 안 지웠는데 풍자하고 해악의 설명을 반대로 써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맨 첫 번째 설명이 해악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이 풍자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거 순서 바꿔야 돼.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해악부터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얘들아 풍자랑 해악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게 해악이 돼야 되잖아. 그치? 이 해악은 어떤 웃음의 주체와 웃음의 대상이 동일할 때 그래서 긍정적인 웃음과 긍정적인 인식에서 기반된 웃음을 얘기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연민을 기반으로 해야 이걸 해악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연민이란 말은 안 썼어. 그래서 여러분 이 연민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 거기다가 옆에다 연민 하나 더 써줘. 첫 번째 줄 해악에다가 연민 이거 하나 더 써줄 거야. 그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고 웃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웃는다는 뜻이 아니고 저기 나와 있는 연민은 약간 동일시? 비슷한 상황? 이러면 약간 동병상련? 이런 의미거든?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서 피식대 혹시 보세요? 거기서 산악회 아저씨들 막 얘들아 산악회 있고 막 히트다 히트 막 이렇게 했던 애들 있잖아요. 거기 그 산악회 하는 코미디 보면 얘들아 진짜 우리 아빠 같아. 얘들아 그 하는 행동이 얘들아 아빠랑 같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삼촌들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게 뭔가 좀 과장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코미디니까 과장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의 모습이기도 해. 혹은 여러분 거기에서 최준 나오는 건데 카페 사장 최준 말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뭘 했었냐면 2000년대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가게 아저씨 흉내내는 그게 나오거든요. 막 옛날 2000년대 선생님 다 고등학생 때 얘들아 그 패션 막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들 얘들아 막 인소매 입고 여기 토시 끼고 막 얘들아 막 나팔바지 입고 막 이상한 패션을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얘들아 뭘 하냐면 얘들아 막 그 동대문 시장이나 옷가게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해요.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옷가게 가면 꼭 그런 아저씨 있어. 아니면 그런 언니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재밌어 하냐면 여러분 그게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주변에 옛날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해악이라는 건 저기 나온 연민이 나랑 어디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씩 경험해왔던 일들을 가지고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면 이거를 해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해악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왜 해악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 사람이 이제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이면 내 탓을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좀 내 탓하는 것보단 남 탓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약간 지금 실수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실수를 할 때마다 내 탓을 하기보단 주변을 좀 많이 탓하게 돼. 어떤 거냐면 라면을 항상 선생님 왜 그런가? 라면을 항상 끓고 얘들아 이렇게 상에 놓고 가져가다가 항상 라면을 쏟아요. 내 발에 걸려서.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덜렁댔으니까. 근데 얘들아 내 발에다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면 막 라면에다가 괜히 핫뿌리하고 괜히 얘들아 이 책상 탓하게 되고 그 다른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남 탓해본 거는 있을 거야. 거기에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해악이 어디서 잘 드러나는지 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해악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첫 번째 헤헤 그 다음에 여러분 띠랑 내리띠랑 그 다음에 버둥버둥, 캉캉 여러분 다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분 소리를 묘사하는 음성 상징어를 쓰죠. 여러분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면 해악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평민 문학들의 특징이거든. 평민들은 이런 음성 상징어를 많이 써. 그럼 해학성 만들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맨 마지막 종장에서 이러면 나는 얘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얘들 나름의 소심한 몫을 밥 안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얘들아 웃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심한 복수. 옛날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해학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얘들아? 우리 풍자 남았죠? 그럼 이제 풍자하고 해학 순서 바꿨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풍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풍자는 부정적인 웃음,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냐면 비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웃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선생님 안 써놨으니까 비판을 써야 돼. 비판은 써주자. 혹시 여러분 그 SN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짤 혹시 그 김건희 따라한 짤 혹시 보셨어요?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따라하는 거. 그 무슨 기자더라? 무슨 기자? 하여튼 기자 흉내내는 애가 김건희 이렇게 얘들아 똑같이 얘들 가발 쓰고 나와서 흉내를 냈거든? 그 얘들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했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선생님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얘들아 왜 풍자가 되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민들은 이 정도의 위치라고 하고 이러면 나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으니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보단 조금 어때요? 높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얘들아 지위가 땅으로 떨어졌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위치가 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를 그렇게 흉내내고 우리가 웃기게끔 표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월한 사람이 여러분 열등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풍자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학에 적용을 해볼게요. 양반은 높은 사람이고 천민은 낮은 사람이야. 근데 양반이 너무 멍청해. 그 다음에 얘들아 평민이 오히려 얘들아 똑똑해. 그럼 이 똑똑한 여러분 평민이 얘들아 계속 양반을 놀려. 그러면 여기서 웃음이 유발이 되거든? 그러면 이걸 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풍자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부조화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여러분 열등한 사람이 얘들아 이 우월한 사람에게 의해서 웃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풍자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무조건 교과서에서 다 배워. 이 작품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황망타는 이렇게 말했다로 배우거나 아니면 유자소전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학과 풍자는 1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분석 1하고 분석 3은 여러분이 빈칸 채우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27쪽으로 가볼까? 27쪽에 문법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선은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 거의 대부분 좀 뭘 했냐면 의문 변동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글 맞춤법하고 단어랑 형태소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한글 맞춤법을 하면서 한글 맞춤법은 대부분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따라 적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 여러분 이 띄어쓰기를 할 때 걔네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 본용은 아니면 얘들아 뭐는 띄어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어 형성법을 가지고서 띄어쓰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형성은 원래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서 그걸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우선은 단위라고 복합어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저번에는 단어의 개념까지만 했잖아요. 단어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다시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고
합성어는 배열관계, 의미관계로 또 해서 5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파생어는 접두파생어, 전미파생어로 또 나눌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다 배우지는 않을 거고 일부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일어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은 그 밑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여러분 단일어의 뜻을 정리를 해보자. 단일이라는 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하나의 어근. 자, 그러면 하나의 어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간은 우리 계속 배웠죠. 이러면 어간이 뭐였어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새 까먹었니? 얘들아, 그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어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거를 어근, 즉 여러분 단일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우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를 정리 한번 했었어. 어떤 애를 했었냐면 실질 형태소. 그럼 얘는요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 그러면 어근은 여러분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 형태소를 정리했을 때 우리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랑 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어간이라고 하는 애가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립할 수도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를 하나의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근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자립 형태소들을 찾으시면 돼요. 어근을 찾으세요 하면 자립 형태소를 찾을 거야. 자, 그리고 또 어간이라고 하는 애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먹다 할 때 먹, 자다 할 때 자, 놀다 할 때 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어간이? 어간 혼자 못 써. 그치? 누구랑 결합해야 돼? 어미랑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단어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어근에다가도 어간에다가 어미가 결합돼야 이걸 하나의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의 단일어는 자립 형태소 아니면 어간어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하늘. 하늘이라는 명사는 자립 형태소예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하하고 늘로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죠. 더 쪼개면 뜻을 알 수 없게 돼버리면 이걸 단일어라고 하는 거야. 자, 혹은 아주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이 부사는 여러분 자립 형태소예요. 그럼 이 자립 형태소인데 아하고 주를 나누면 의미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뜻을 쪼개니까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단일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먹다. 여러분 이거는 동사인데요. 이 어간에다가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자, 얘는 먹하고 다로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얘가 나눠버리면 자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일어가 될 수가 없어서 결합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번 보시면 둘 이상의 뭘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냐면 어간어미라고 하는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단일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다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이상의 형태소는 무조건 어간어미만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간어미만 해당한다.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다 하나의 어근이야.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간어미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어간어미는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복합어를 갑시다. 복합어는 단일어랑은 좀 다른데요. 얘는 하나의 어떤 어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복합어는 플러스 알파를 시킨다. 플러스 알파. 자, 뭐냐면 어근에다가 또 어근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둘 이상의 어근이 되면 복합어가 되는 거. 그래서 둘 이상의 어근이 나오면 복합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이 어근 뒤에 접사라고 해서 의미를 더해주는 애를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어근과 하나의 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합성어, 파생어로 구분을 해요. 그럼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빈칸 다 채우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걸 볼게요. 합성어를 정리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에 합성어를 가시면
합성어는 둘 이상의 뭐가 결합한 거냐면 아까 어근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거를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근하고 어근. 자, 그러면 여기 2번하고 3번 사이에 뭔가 개념이 또 들어가 있지. 얘들아, 선생님이 일반적인 우리말 배열 관계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거기 참고 표시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라고 해서 5개, 동그라미 5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 볼게요. 자, 우리말 이 구조는요. 무조건 지켜야 돼. 우리말 구조에는 이 5가지를 무조건 지키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품사끼리 단어를 결합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품사끼리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명사하고 명사는 같은 품사끼리 결합해도 돼. 혹은 부사하고 부사끼리도 같은 애들끼리 결합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거기에 얘들아 선생님 이거는 같은 품사끼리 결합되어 있다라고만 써놨고 예시들은 안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애들은 안 돼. 반영사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혹은 아니면 여러분 어간은 항상 어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어간은 될 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명사 부사만 결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이 있으면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 무조건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누가 있냐면 관형사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부사라고 하는 애로 나뉘어요. 관형사하고 부사로. 그러면 관형사는 항상 누구 앞에만 오냐면 명사 앞에만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명사는 항상 관형사 뒤에 올 수 있고 그러면 관형사는 명사 앞에만 올 수 있다. 이게 우리말 배열 관계. 자, 그러면 부사는 뒤에 항상 누구만 오냐면 용언. 그래서 여러분 부사는 항상 용언 앞에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은 항상 부사 뒤에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라서 어간하고 어미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조사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사는 보조사 생략 가능해요. 접속조사도 생략 가능하고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복격조사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 배열 관계에서는 3가지만 허용을 할 거야. 이 우리말 배열에서는 누구만 생략이 가능하게 허용을 하냐면 주격조사만 생략을 해요. 근데 이거 그거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이거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이 3가지만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예요. 여러분 5번째는 여러분 우리말은요 항상 주어가 맨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순서 상관없이 항상 주어 다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야.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근데 거기 어떻게 썼어요 얘들아? 주어 서술어 와도 되지 목적어 부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얘들아 목적어 서술어 와도 돼. 부사어 서술어 와도 돼. 요 안에서 여러분 요 순서만 지켜주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이걸 안 지키고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합성어의 구분 방법은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 형성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빈칸에 형성이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기 표를 보면 7개의 줄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3줄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나뉘었을 거야. 그치? 여기 7줄 있고 여기 3줄 있고. 맞니? 그럼 이 옆에 혹시 빈칸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거기에다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이 형성 방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다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써주고 두 번째는 비통사라고 해요.
비동사 안 지키는 거야. 근데 안 지키는 건 틀린 건 아니야. 이걸 문장 성분이, 문장 단어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러면 그냥 잘못된 거를 그냥 우리는 단어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이 빈칸 하나씩 채워 넣읍시다. 자, 빈칸을 하나씩 채울게요. 이거는 첫 번째. 여러분 누구가 들어가야 되냐면 명사고 명사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는 첫 번째 줄에 명사 플러스 명사.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주자. 명사 플러스 명사. 그럼 여러분 명사 플러스 명사는요. 저기 있는 우리말 배열 구조 5개 중에 뭘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잘 지켜? 1번. 그렇지. 너 1번을 잘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1번 써줄 거야. 1번을 잘 지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손하고 발이라고 하는 명사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자, 춘추. 여러분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을 시켜. 가끔 친구들 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춘추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춘추가 어느 정도 되시냐고. 근데 그때 그런 말 들으면 조금 예의를 다해주는 건 알겠지만 내가 그 춘추라는 나이를 들을 정도인가? 약간 저는 좀 충격받을 때가 있거든. 그럼 춘추는 여러분 봄하고 가을이 결합해서 나이, 연세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단어잖아요. 그럼 좀 약간 슬퍼.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도 명사랑 명사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의 명사를 만들어내는 이걸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형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형사가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기 나온 배열 구조에서 몇 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2번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수식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고 수식받는 말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2번 써주자. 2번을 써줄게.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써놓긴 했지만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새라고 하는 새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색시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새색시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색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네. 그럼 이거를 우리는 관형사랑 그 다음에 명사가 결합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첫사랑도. 그럼 얘가 첫이 여러분 숫자한테 있는 수관형사에 해당하는 애인데 걔가 얘들아 사랑이라고 하는 애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니까 얘가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합성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냐면 세 번째가 뭐더라? 세 번째가 예시가 이거다. 부사하고 부사가 결합하는 경우. 예시 이거야. 그러면 부사하고 부사는 저기 5개의 배열 관계에서 뭘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1번이죠. 그죠? 똑같은 품사끼리 나온 거니까 1번 잘 지켜. 자. 내가 잘못했어 할 때 잘못 있잖아. 잘 먹는다. 못 먹는다 할 때 얘들아 잘못이라고 하는 부사가요. 결합을 해서 잘못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쓰이네요. 내가 잘못을 했어 이렇게 명사처럼 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부사 결합해서 이렇게 단어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쓸 게 많아요. 자, 용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용언 어간이 나왔으니까 뒤에 누구 나와야 되지? 어미 나와야지. 그치? 근데 어미인데 어떤 어미가 나오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나와. 관형사형 어미. 혹시 여러분 선생님이랑 저번에 의존명사 하면서 관형어를 쭉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간에다가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면 관형어를 만들고 이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네. 그러면 이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뭘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2개 찾을 거야. 어간 어미 이거 잘 지키고 있지?
3번을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간하고 관형사형 어미가 나와서 관형어가 되잖아.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나왔으니까 2번도 잘 지키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얘는 2번과 3번을 잘 지켜서 만들어낸 단어 형성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간과 이 관형사형 어미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해요. 용언의 관형사형. 그래서 시험에 1학년 여러분 이 모의고사에 이런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버리니까 친구들 좀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그냥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복습을 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관형사형 어미 선생님 꼭 암기하라고 했는데 4개 누구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 는, 을, 덧 이거 4개.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덧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보자. 자, 우리 단어 얘들아 먹다라는 어간이 왔어요. 어가 났으니까 뒤에 누구 붙여야 돼요? 어미 붙여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먹을 여러분 은는을던 중에 을을 붙일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의존명사 명사니까 의존명사 누구를 붙일 거냐면 먹을거리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럼 얘는 어간 어미도 왔고 단어가 관형어가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합성어구나. 먹을거리 합성어구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먹을거리라고 안 하고 요즘은 뭐라고 많이 써요? 먹거리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빠져있냐면 을이라고 하는 애가 빠졌지. 근데 여러분 을은 어미잖아요. 어간 뒤에는 무조건 어미가 오기로 했는데 어미가 싹 빠져버렸네? 그러면 우리말 배열 구조를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못 지켰죠? 그럼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그러면 얘는 여러분 통사가 되고 왜냐면 어미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 어미가 없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통사 비통사는 어간 어미가 딱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은는을던 잘 들어갔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갑시다. 자, 5번째는 용언 어간이 나와요. 어간 나오면 당연히 또 누구 나와야 돼요? 미 나와야지. 그러면 어미 중에 연결어미를 결합을 시키자. 우리 연결어미 저번 시간에 했어. 보조적 연결어미. 분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본용언 할 때 얘들아 보조적 연결어미. 그럼 여러분 보조적 연결어미가 온다는 건 뒤에 누가 온다는 뜻이냐면 어간이 또 나온다는 뜻인 거네. 그럼 얘는 어간어미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저기서 여러분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간어미 3번이지. 얘는 3번에 해당해. 3번. 자, 그러면 얘도 이름이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겠다. 용언의 연결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용언의 연결형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여러분 보조적 연결어미 5개 있었어요. 누구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 개, 지, 고. 그치? 아어개 지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개, 지, 고를 붙여주면 그럼 이거는 우리 통사적 합성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 선생님이랑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살다에다가 아어개지고 중에 선생님 아를 붙일게. 그럼 어간어미 나왔죠? 그 뒤에 여러분 또 어간을 붙여요. 어간어미 가다. 그러면 살아가다라는 단어도 그러면 얘들아 어간에다가 어미 오고 어간어미 또 결합했으니까 우리말 잘 지키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살아가다는 이거는 통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간 나왔죠? 거기에다가 아어개지고 중에 어를 결합을 시킬게요. 거기에다가 또 선생님이 놀다를 결합을 시킬게. 그러면 여러분 어간어미 잘 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가 돼. 근데 사실은 우리 뛰어놀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냐면 뛰놀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럼 이 뛰놀다에 지금 누가 없어요? 연결어미가 없죠? 어간 뒤에는 무조건 어미가 나오기로 해놓고는 어미가 없네? 그럼 이걸 무슨 거라고 한다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통사가 되고 얘는 비통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통산지, 비통산지는 여러분 어감, 어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5번까지 했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 옆으로 넘겨도 될까? 옆으로 넘겨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갑시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애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냐면요. 우리 지금 선생님 5개 예시를 보자. 우리 조사생략. 자, 여러분 조사 생략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바로 예시에 선생님이 괄호 표시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힘들다인데 힘들다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조사 중에. 힘이 들다. 그렇지. 여러분 이야 이. 힘이 들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오타를 내가지고 봄이 아니라 본이야 본. 본이에요 본. 네, 선생님이 오타를 하도 많이 내서 내 교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 선생님이 만든 교재라는 걸. 자, 그래서 여러분 본을 봤다요. 본을 봤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다.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봤다. 자, 이제 앞에서다라고 해서 애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잡아. 주격조사가 생략됐고 목적격 조사가 생략됐고 부사격 조사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격조사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었었거든. 그러면 얘는 힘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넣을 수 있는 애니까 얘는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자, 본을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잖아. 그러면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온 거랑 똑같은 거고, 자, 이런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부사 오고 서술어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여섯 번째에 얘들아 이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은 저기 나와 있는 거에서 몇 번하고 몇 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4번하고 5번을 잘 지키는 거지. 조사 생략하고 문장 성분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4번, 5번 써줄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5번이라고 쓸게요. 4번, 5번.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7번째는요. 부사가 용언을 꾸며줘요. 부사가 용언을 꾸민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수식하는 말이 앞에 놓아 있는 거네. 그래서 몇 번 잘 지킨 거야? 2번 잘 지킨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2번까지 써주자. 그러면 여러분 생겼대. 생기다가 여러분 이제 용언이잖아요.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거야? 잘 생겼네. 그래서 부사가 생기다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못생기다. 마찬가지 생기다인데 못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안 지켜지면 비통사야. 근데 현재 비통사는 이미 2개는 좀 설명을 했으니까 비통사는 여러분 개인 몇 시간 하면서 우리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19쪽까지 19쪽이 아니지 26쪽까지 여러분 문제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자, 숙제 또 하나. 여러분 숙제 뭘 해오셔야 되냐면 또 하나 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오실 때 개인 이제 우리 다음 주는 바뀐 시간표로 올 거잖아요. 주말에 26일부터예요. 26일부터 바뀐 시간표로 오시면 여러분 그때 뭘 갖고 오냐면 24일날 모의고사 시험지, 국어 시험지 갖고 오세요. 24일날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 갖고 올 거야. 선생님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그걸 얘들아 자기 가방에 넣었는데 얘들아 버렸어요. 막 이런 핑계 안 돼요. 없으면 여기서 남겨서 다시 풀게 할 거예요, 선생님. 왜냐면 그거 시험 범위 1학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학교별로 대부분 다 들어갈 거라서 여러분 그것도 시험지도 없는데 얘들아 우리 그 내신 공부할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내신 정리 겸 여러분 공부 복습 겸 해서 할 거니까 시험지 갖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 점수를 선생님이 궁금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선생님이랑 어떻게 내신 때 할 거고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시험 성적에 여러분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아무래도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랑 다르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번에 이제 작년 재작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점수가 나 막 낮게 나왔대. 그래서 선생님 막 걱정을 했더니 얘들아 100점을 못 맞겠대. 내가 지금 쌍욕했거든? 아까 아침에 얘들아 어떤 애한테 내가 쌍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점수가
선생님이 지금 항상 매년 이제 보면 학교에서 전교 1등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 걔네들이 국어 시험을 100점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국어는 얘들아 국어 과목은 모의고사든 여러분 이제 우리 내신에서든 여러분 100점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정말 간혹 있어 얘들아. 수학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내신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남녀고나 일고 같은 경우에서도 70점대가 1등급 커트라인이었던 시험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70점대인데 1등급이야. 내가 만약에 69점을 맞았어? 근데 저번에 69점도 2등급 커트를 딱 거기여서 2등급이야. 그럼 여러분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수시를 하잖아요. 이제 내신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때는 1, 2, 3학년 내신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의고사보다는 여러분 내신 이제 돌아오는 처음 중간고사 있잖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내신을 잘 여러분 이 결실 잘 다듬어내서 여러분이 결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모의고사에서 막 1일비 하면서 여러분 점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얘들아 시험 안 봐도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선생님 졸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수능처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연습이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얘들아 진짜 진심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점수에 연연하진 않지만 이걸 기반으로 방학 동안에 공부한 결과가 내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 점수 중요하지 않아. 점수 얘들아 올라가는 애들 충분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 내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국어 전교 옛날 선생님 지금 이제 저기 앞에 데스크에 여기 복도에다가 다시 좀 뭐 붙여놨거든요. 대학교 작년 이제 친구들이 붙은 거 선생님 쭉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붙여.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따 딱 정리해놨는데 쟤네들 중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선생님 설명하면 서울대 간 애들도 이러면 국어 3나오고 4 나온 적 있어. 얘네들이 한 번 실수해가지고 3등급, 4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다시 이제 올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 내신 때 어떤 등급이 하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수시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시가 이제 얼추 40% 좀 안 되고 여러분은 이제 60%대가 거의 이제 수시인데 여러분 바로 이제 정시 40%에 올인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 60% 하면서도 정시를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내신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내신을 차근차근 할 걸 생각하고 할 거기 때문에 시험지 가지고 와. 결론은 시험지 갖고 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26일부터 바뀐 시간표로 올 거야. 여러분 아까 얘들아 그 시간표 안 준 친구들은 선생님 시간표 주세요. 시간표 아직 안 준 친구들은 시간표를 줍시다. 안녕.